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2장 시작을 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게 경제학에서 실증 분석하는데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상관관계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저 무슨 상어 출몰하고 그다음에 온도하고 그래서 아니 아이스크림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하는 거 잘못된 정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 관수하고 범죄 수 이렇게 보고서는 경찰 관수 줄이는 게 범죄를 줄이는 좋은 정책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인과관계를 제대로 성립시키지 않고서 나온 실증 분석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하면 실증 분석에서의 핵심은 뭘 찾아내는 거냐 하면 인과관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찾는 거고 인과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X가 Y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X가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친구들 이미 계량들 좀 들었죠. 지금 3학년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계량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고 그러면 독립변수를 지난기의 거를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기의 뭐 교육 수준이 이번 기의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뭐 지난기의 뭐 제도적인 거가 요번에 성장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레그 밸류를 취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X가 선행된 걸 찾아내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X하고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조금 뭐 이렇게 삼포도 그렸을 때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관측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죠. 다른 요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 그 아이스크림하고 상어 출몰에서는 다른 요인을 뭘 하나만 통제하면 아이스크림이 상어 출몰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잡을 수 있냐 하면 온도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을 찾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제3의 요인.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른 요인을 그 누락 변수라고 불러요. 오미티드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계량 분석을 할 때 X하고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X, Y의 상관관계가 뭐 때문에 생긴 거냐 하면 G라는 다른 변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판매되고 온도가 높으니까 상어들도 많이 출몰하는데 이 온도라는 변수를 통제를 안 하니까 마치 아이스크림하고 그 상어 간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 하면 상어 출몰 횟수를 종속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뭐 저 아이스크림을 넣었더라도 뭘 하나 더 넣냐 하면 오미티드 베리어블이었던 안 넣었던 온도라는 변수를 넣으면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개수는 이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오미티드 베리어블인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임금 같은 거 이렇게 뭐 민서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 남녀 이런 성별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넣는 게 뭐냐면 결혼 뭐 이런 것들 결혼해서 하면 그냥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빨리 결혼하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미티드 베리어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뭐가 오미트된 거냐면 어떤 변수가 결혼도 잘하게 만들고 임금도 높게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 좋은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임금도 높은데 그 능력이라는 변수를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오미트 시켜버리면 누락시켜버리면 그게 마치 결혼이라는 게 임금의 중요한 요소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자녀 수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자녀 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자녀 수가 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직접 되는 것보다는 아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녀도 더 많이 갖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곧 좀 더 다른 것들도 꽤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의 어떤 제3의 요인을 제대로 통제해야지만 그 관계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들 이렇게 3포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보면 뭐 이렇게 그
저도 이렇게 계량 분석을 주로 실증 분석을 하는 연구자인데 이렇게 보면 이런 삼포도그램을 많이 그려봐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래야 먼저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게 대략 보면 저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변수 사이에 뭔가 관계가 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배워서 보면 되겠죠. 지금부터 세 가지의 그 연구 방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험 연구, 관측 연구, 준실험 연구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절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연구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이공계에서는 실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그래서 뭐 물리하면 물리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비싼 실험도 하죠. 그리고 뭐 생물을 하면 생물에다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자극을 주고 여기는 그거를 안 한 거를 그대로 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거를 실험적 연구라고 그러고, 관찰 연구라는 건 뭐냐면 실험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GDP 데이터도 있고요. 우리나라 보면 무슨 주민등록 자료도 있고, 뭐 선생님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뭐 가게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뭐 정부의 재정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관측돼 있죠. 그러면 그걸 모아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관측 연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관측 연구인데 근데 마치 누가 실험해 준 것 같은 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실험 연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세 개를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준실험들을 정책들이 바뀌면 준실험 연구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무슨 세제 개편을 하는데 세금 부담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더니 소득 계층별로 그 실제로 세금 부담이 좀 실험을 해준 것처럼 바뀌죠.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다르게 할까? 노동 공급을 어떻게 다르게 할까?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실험한 건 아니고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연구자한테는 마치 실험을 해준 것 같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준실험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물론 실험 연구에 있어서는 경제학에서는 어떠냐 하면 실험 연구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실험 연구에서 주의할 점부터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험 연구가 경제학자들한테는 별로 현실적인 어떤 실제 데이터가 못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서는 해봅시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환경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얼마만큼 이게 정말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고 개인한테 비용이 든가 이거를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오염에 노출시키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데다 두고, 원래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보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요즘은 실험동물도 보호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윤리적으로 허용 안 돼요. 누구한테는 환경 오염을 노출시키고 어떤 사람은 환경 오염을 노출 안 시키고, 그거 불가능하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어렸을 때의 교육이 나중에 평생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어린이들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 어린이들의 어떻게 잘 사는가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효과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조가 될 수 있는 대조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조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교육을 엉터리로 시킨 집단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렇게 따라가요. 해가지고 평생 기록을 해가지고 임금이 얼마인가, 결혼은 얼마나 잘했나, 뭐 저 범죄는 얼마나 저질렀나, 저축은 얼마나 잘하나, 뭐 이거를 다 기록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더니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 사회활동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뭐 한양대 뭐 이영 교수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뭐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삶을 망쳐놓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실험 못해요.
경제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그 뭐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강제로 결혼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랜덤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뭐냐면 직업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슨 고용센터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각 그 지역별로 다 고용센터가 있고 거기서 직업능력훈련 같은 거를 시키죠. 우리가 고용보험이라는 거를 재원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실업됐을 때 급여를 주기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실업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업됐을 때에 그 사람이 재취업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훈련 비용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 교육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훈련 시켰을 때 그 사람이 재취업을 잘 하는가 그리고 재취업했을 때 임금이 얼마인가 이거를 알고 싶죠. 그러면 뭘 할 거냐 하면 누군가는 직업훈련에 들어가게 하는 효과 집단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 들어가는 대조군이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훈련 등록은 해놓고서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록 안 한 사람이 그냥 딴 데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거를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험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효과군, 대조군 사이에 어떤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자기가 취업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직업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뭐 적극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을 할 때 기록하는 거에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외환위기 겪고서는 실업률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거로 나왔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조사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나 그리고 우리 뭐 보통 그것도 기억나네요. 우리 선거하고 그럴 때 예측 조사하고 그러면 많이 틀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집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휴대폰이기 때문에 휴대폰 조사를 안 하면 젊은 유권자의 그 반응은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반응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기간을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실험을 하면. 어떤 의료 제도를 바꾼다. 우리가 무슨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먼저 소규모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을 할 때 뭐냐면 지금부터 한 5개월 동안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냐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5개월 이후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다 치료할 거 치료하고 뭐 있나 없나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딱 가지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얼마가 든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 기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제한하면 그거로부터 나온 결과의 수치들은 상당히 편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는 건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험한 게 우리나라에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블랙박스예요. 어떤 사람은 효과 넣고 어떤 사람은 안 줬을 때 그때 그냥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학, 사회과학에서는 실험 연구라는 그러한 뭔가 이 사치품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실험 연구를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제3의 요인, 저번 시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누락 변수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추정했을 때 편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주로 얘기하는 게 제3의 요인이에요. 제3의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통제를 안 하면 제3의 요인의 효과까지 우리가 그냥 관찰하고 있는 변수의 효과로 오인해서 과도하게 효과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편향돼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집단, 그러니까 실험군 또는 효과군,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트리트먼트 그룹이에요. 이 있고 이거와 반대로 이 어떤 실험을 하지 않은 그룹,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조군 또는 통제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에도 항상 뭘 하냐 하면 통제군과 그 다음에 효과군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지금 뭐 두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원래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룹을 우리가 컨트롤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대조군 아니면 통제 집단 이런 표현을 쓰고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트리트먼트를 한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효과군이라고 부르고 또는 실험군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야지 요 두 개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 가지고 그게 요 트리트먼트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험군과 대조군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때야 되냐 하면, 지금은 저 사회과학에서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적인 거라면 어떨 거냐 하면 그냥 뭐 초파리가 됐든 무슨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냐면 요 실험 자체를 제외한 다른 특성에 있어서는 유사해야 돼요. 실험 요것을 하는 것 이외에는 특성 자체가 유사한 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두 집단한테 한쪽은 실험을 하고 한쪽은 안 하고 그래 놓고 그거를 비교를 하죠. 친구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끔 무슨 의학 이거를 효과를 보려고 그래서 이거를 찾습니다. 이런 거 혹시 이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그 사람들 해서 친구들이 만약에 거기에 이제 자원해서 얼마 줍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약이 있어요. 그러면 해서 무슨 약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요즘 엘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엘러지를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공고가 나왔겠죠. 엘러지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세에서 몇 세,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냐 하면 약을 줘요. 근데 그 약이 어떻게 줘요? 한 집단한테는 진짜 약을 주고요. 다른 집단한테는 뭘 주냐 하면 가짜 약을 줘요. 그리고 그게 내가 먹는 약이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드는데 다른 실험 위에 다른 특성이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냐 하면 실험 대상자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내가 실험군에 속했을 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편향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거 좋은 약 먹었는데 뭐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뭐 돈도 받고 실험에 들어왔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는 그냥 정말 설탕 덩어리를 주고 딴 데는 진짜 약을 줘요. 그리고 그걸 모르게 하죠. 실험 대상을. 그리고 실제로 의학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하면 실험 대상도 모르지만 의사도 모르게 한대요. 왜냐하면 의사도 편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약을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짜 약을 먹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사가 알면 의사가 이렇게 뭐 대화하고 처방하고 그럴 때 좀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모르게 한대요. 의학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험군, 대조군을 나눠서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할당한 다음에 그 특성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두 개의 집단 사이에 뭐 차이가 있는가, 알러지 증상이 얼마만큼 감소했는가, 효과 집단에서 그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 연구는 못하고, 그러니까 뭘 할 거냐 하면 관측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측이라는 것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실험에서 데이터를 얻은 게 아니라 관측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설문조사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조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계의 모든 살림에 대한 데이터들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 패널이라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 패널 데이터들 꽤 많이 만들어요. 교육 종단 연구 뭐 해서 뭐 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또 따라다니면서 대학생들 저 뭐 3학년 4학년 때부터 추적해가지고 취업을 어디 가서 하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설문조사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데이터들 있죠. 최근에 제가 무슨 교사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뭐 이런 거 추정하는 거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뭐 행정기록 중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 자료예요. 그 안행부 가면, 안전행정부 가면 거기에 뭐 시도별로, 실제로는 시군구별로 그 인구수가 있어요. 연령별로 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인구수가 나오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5세에서 6세 사이에 얼만큼 바뀌는가 뭐 이런 기록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추정하면 실제로 그 지역에 그 학령별로 몇 명이나 있을 건가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행정 기록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무슨 재정에 대한 데이터들, 뭐 정부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물론 통화정책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매크로하게 금융 안정성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데이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또 많이 해요. 한국은행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하고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관측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 분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코노메트릭스라고 불러요. 계량 경제학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커리큘럼이 좀 바뀐 거 아세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1학년 과목에다가 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초계량인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또 한 번 계량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량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경제에서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뭔가 측정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인과 결과 찾아내고 개인의 행동을 생각해내고 시장에서 균형 찾아내고 정책 생각하고 이런 거라서 상당히 계량 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친구들 뭐 혹시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회귀 분석하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계량 들었던 친구. 나머지는 계량 하나도 안 들었어요. 계량을 안 듣고 졸업할 수 있나요? 우리 과에서.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니어서 안 듣고 졸업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1학년 과목에 필수로 넣어놓은 거죠,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거는 그래도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친구들은 뭐 지금 3, 4학년이니까 해당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듣고 졸업할 수 있는 모양. 그래서 저 계량 분석하는 거 보면 이렇게 계속 봐왔던 어떤 산포도가 있다면, 그래서 데이터들이 쭉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라는 독립 변수가 있고 Y라는 종속 변수가 있다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귀선이라고 불러요.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관계를 추정해내는 거예요. 추정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예측하는 회귀선하고 각각의 관찰점, 실제 관찰점 사이에 그 오차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정확하게는 오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쭉 더해가지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회귀선을 찾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 자승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Ordinary Least Square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뭘 찾는 거냐면 요런 산포도에서 나오는 요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인 관계에서 요 오차를 최소화하는 요 선을 추정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쪽에 있는 거를 독립 변수, 여기 있는 걸 종속 변수. 물론 지금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하나 있는 걸 생각했지만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걸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3차원, 4차원이 돼서 어렵지만 뭐 수식적으로 이것을 찾아내고서는 그런 식의 그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모수들, 파라미터를 추정해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찾아서 회귀 분석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일하는 시간과 세후 임금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산포도를 그렸더니 지금 그 임금이 여기 있고 일하는 시간이 여기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산포도를 그렸더니 양의 관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임금과 일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뭐 바라기는 무슨 관계를 보려고 그런 거냐면 노동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이 관계를 찾아내는데, 이렇게 산포도가 있으면 이 산포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산포도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내는데 그게 회귀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회귀식을 찾아내고 여기 절편이 있을 거고 여기에 기울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값을 찾아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계량을 배웠으면 우리 뭐가 통계 프로그램 뭘 가지고 썼어요? 이뷰스. 그러니까 뭐 이뷰스나 스테타나 뭐 세스나 뭐 SPSS나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다 그 리그레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그레션을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B에 있는 그림하고 C에 있는 그림하고 뭐 절편하고 기울기는 똑같게 나눴지만 요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게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C가 조금 더 넓게 퍼져 있고, 그 얘기는 회귀 분석하면 여기 개수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뭐가 다르게 나올 거야. 개수값의 그 표준 편차들,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에러들이 좀 더 C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빛을 보니까 난생 처음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원래 의도는 뒤에 부분에 조금 더 계량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계량을 안 들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냥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경제학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경제학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의 행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냐 하면 데이터를 찾죠.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해놓고서는 그 데이터에서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 사이에 관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방법론을 개발한 거예요. 그 방법론을 뭘 찾은 거냐 하면, 일단 아주 간단한 방법론은 뭐냐 하면 X랑 Y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 그러면 선형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관계를 찾는데, 그러면 과연 이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이게 예측값이죠.
요 예측값하고 어떤 x란 w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의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오차인데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선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 우리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에서 출발하는 그 OLS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OLS를 찾아가지고 이게 양의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관찰 연구를 하려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가 됐든 정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됐든 그 데이터들이 횡단면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크로스 섹션이 있고 그다음에 시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횡단면 데이터를 쓸 때의 분석 방법과 시계열이 있을 때의 분석 방법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를 우리가 패널이라고 불러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할 때 패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패널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횡단면도 있고 그 시계열도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데이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뭐 일본,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GDP가 얼만큼이고, 그래서 GDP가 뭐 얼마다. 지금 뭐 1인당 GDP가 뭐 2만 5천 불이고, 뭐 미국은 4만 얼마고,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관찰점 단위별로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횡단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어느 국가가 잘 살고 어느 국가가 못 살고 뭐 이렇게 횡단면 자료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횡단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이거를 2010년의 GDP, 2009년의 GDP, 2008년의 GDP 뭐 이렇게 다 해서 여러 연도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뭐 2만 3천 불 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관찰점 단위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물론 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연도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일 수도 있고 매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증권시장 데이터는 몇 초 만에도 있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그 시간 단위에 있는 것들인데 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쭉 있는 거를 우리가 횡단면, 그다음에 한 관찰점에 대해서 쭉 옆으로만 쭉 있는 거를 시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뭐 데이터들이 보면 대부분 다 종단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근데 종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떠냐 하면 이거의 관찰점이 많으냐, 이렇게 유닛이 많으냐, 아니면 요 시간별 데이터가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분야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들이 뭐냐 하면 시계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 김명직 교수님한테 수업을 많이 들으면, 그리고 과목들을 보면 금융 시계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일단 여기 있는 시계열이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출렁거리고 움직였고 그게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춘 또 통계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시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관심 있는 게 가계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가계가 뭐 3만 가계가 있고, 그리고 시계열은 뭐 지난 한 3년 데이터. 그러니까 이쪽에 그 시간에 대한 관찰점은 몇 개 안 되고 실제로는 횡단면이 굉장히 큰 데이터를 저는 주로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데이터 분석 방법하고 좀 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요 패널을 최근에 종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뭐 종단 자료를 가지고 썼다 모르면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저게 패널 데이터 썼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측 연구를 할 때
실제로 실험 연구와 다르게 이 관측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관계밖에는 못 찾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선택해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편향이 원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관측 데이터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관측 연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하나가 첫 번째 제가 통제 변수라고 써놨는데 통제 변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누락 변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락 변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을 그 회기 시간에 독립 변수로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제 변수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계량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임금을 설명을 하는데 뭐 임금의 결정 요인으로 뭐 학력, 경력, 결혼 여부, 자녀 수 뭐 이런 것들이 쭉 해가지고 넣어서 회계 분석을 하면 여기에 이제 값들이 개수값들을 추정해낼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게 무슨 이거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 뭐 고졸, 대졸, 임금 격차가 얼만큼 난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10년을 일하게 되면 얼마만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롭다면 얼마만큼 뭐 임금 상실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찾는데 아니면 노동조합 많이 이렇게 임금 회기 분석할 때 많이 들어가는 변수들이 이런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 웨이지 프리미엄이 얼만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결혼 여부나 자녀 수 이거에 있어서의 개수값이 양으로 뜨는데 이거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통제 변수를 잘못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야 될 거는 능력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얘네들 결혼 여부나 자녀 수 앞에 있는 개수값들은 상당히 약화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락 변수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측정 오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보면 그게 아주 엄밀하게 측정이 안 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학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거기다 이렇게 쓰죠. 근데 잘못 기입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저거 학력 물어보면 얼마 뭐 이렇게 쓸 텐데 그걸 잘못 기입하는 사람도 꽤 많고 어떤 경우도 또 많이 있냐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냐 안 했냐도 잘못 기입하는 게 꽤 많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 잘못 측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회기식에서 결과가 잘못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측정 오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측정 오차가 나오면 지금 제가 보니까 계량을 안 들은 친구가 많아서 그 눈빛이 별로 안 밝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계량 혹시 배웠으면 기억나세요? 메저먼트 에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측정했을 때, 추정했을 때 어떤 쪽으로 편향이 돼요? 어떤 사람의 학력을 정확하게 추정했다면 그 학력에 뭐 1년 늘어날 때마다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5%씩이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됐을 텐데 학력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찮아가지고 자기가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몇 년 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뭐 그 다음에 4년이니까 16년이네요. 그렇죠? 16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뭐 14년, 뭐 어떤 사람은 18년, 뭐 이렇게 막 써놔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그랬을 때 요 앞에 추정 개수가 어떤 편향을 갖게 되냐면 얘가 잘못 측정이 되면 요 앞에 개수값은 0으로 가는 편향을 가져요. 측정 오차가 있을 때. 왜냐하면 요 효과가 없는 것처럼 잘못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음수였다면
음수에서 다시 0으로 가고 양수였다면 양수에서 더 0으로 가는 측정 오차는 그런 식의 편향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2장이 어렵네요. 친구들한테 설명하기가. 근데 제가 2장 끝나고서 친구들이 갖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실제로 몇 가지 안 돼요. 첫 번째는 경작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경작에서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되어 있는 것들을 준실험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거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인과관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그게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좀 친구들이 좀 담아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방법은 준실험 연구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연구자가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무작위로 할당한 거하고 유사하게 저 효과군 대조군이 생긴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준실험 연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은 평준화가 되고 어느 지역은 평준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주면 그게 마치 실험처럼 되겠죠. 우리나라 지자체별로 또 모두 많이 주냐면 뭐 자녀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다자녀 지원금 뭐 해가지고 애기 낳고 그러면 뭐 서초구에서는 얼마 주고 뭐 저쪽에 뭐 저기 충북 무슨 청원군에서는 얼마 주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출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거 누가 실험해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준실험 연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제가 뭐 저 후자에서 예를 들었던 거는 실제로 그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자녀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가 이렇게 보면 높이는 것처럼 나와요. 데이터 이렇게 보면. 근데 실제로 높인 건 아닌 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위치를 옮긴 거죠. 사는 위치를.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것 같으면 거기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찾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실험 연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준실험 연구의 방법론은 크게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중차감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요거 슬라이드 만들면서 오타 있던 거 하나를 고쳤는데, 그 오타가 뭐냐면 이중차감법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difference in differences예요. 두 번째 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두 개가 있는 거의 차이, 그거가 이중차감법이에요. 그리고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볼게요. 그래서 뭐 재밌는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그 시스템이 평준화된 지역이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평준화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서울부터 시작해, 우리가 70몇 년도인가 시작해가지고 뭐 부산, 대구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부터 해가지고 점점 뭐 저 시도의 큰 도시, 그러니까 저 도의 큰 도시 이렇게 확산을 해서 이렇게 쭉 갔죠. 근데 그래서 평준화랑 비평준화 지역을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평준화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냥 단순 비교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훨씬 더 높아요. 학생들 뭐 좋고. 그러니까 평준화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준화 제도 자체를 좀 개발이 많이 된 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준화 제도, 비평준화 제도를 정확하게 그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하면 평준화 지역에서 이 평준화의 그 효과를 보지 않은 시점하고 그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의 성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평준화는 이제 고등학교 얘기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의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뭐 1학년은 좀 너무 급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성적을 보고, 그래가지고 보면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중3 때 학생이 어떤 성적이 A였고 이게 B로 갔고, 비평준화 지역의 중3 때 어떤 학생의 성적이 C였고 고2 때 성적이 D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평준화된 고등학교의 그 효과는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B 빼기 A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원래 있었던 학생의 어떤 특성이 중3 때의 성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평준화된 고등학교의 효과는 B 빼기 A일 거예요. 비평준화된 지역의 그 고2에서 중3으로 이렇게 되는 요거의 효과는 D 빼기 C가 되겠죠. 그러면 평준화에 비해서 비평준화가 가지는 그 효과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비평준화의 효과에서 평준화의 효과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D 빼기 C에서 B 빼기 A를 한 거가 바로 트리트먼트 이펙트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걸 그려서 이걸 보면 여기가 디퍼런스, 여기가 또 디퍼런스죠. 그리고 얘가 뭐냐면 디퍼런스 인 디퍼런시스예요. 그렇죠? 이중으로 차감한 거죠. 그래서 이 말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이중 차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실험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담배 소비세를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를 높여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과연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찾으려면 담배 소비세를 높인 지역이 있고 안 높인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높인 지역에서 그 높이기 이전의 흡연율, 높인 이후의 흡연율, 그 다음에 담배세를 높이지 않은 지역에서 그냥 그 시기에 맞게끔 최초 흡연율, 그 위에 흡연율을 한 다음에 그거에서 각각의 디퍼런스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차이를 구하면 그러면 담배 소비세가 가지는 흡연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찾는 거를 우리가 이중차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차감법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중차감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횡단면 자료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예요? 패널 데이터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종단 자료. 그렇죠? 그래서 종단 자료가 있을 때 이중차감법을 사용을 해서 요거를 계산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증 분석하면 상당히 이런 거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렸지만 회기식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리그레션 돌릴 때 어떤 변수 3개를 넣으면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실제로 다 추정해낼 수 있는 회기식을 금방 대응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수업은 뭐 이렇게 계량 방법 설명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설명합시다. 그래서 종단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실험을 한 거에 그 효과를 잡아내는 방법으로 이중차감법을 쓰고요. 두 번째 준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도구변수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도구변수라는 것 자체는 뭘 찾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연구 예를 하나를 먼저 들어봐 봅시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사람이 이 뭐 교육경제학, 노동경제학 쪽에 상당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봤냐 하면 학급 규모가 성적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학생들 성적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뭘 넣고 싶으냐 하면 학급 규모를 넣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논의는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요번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을 엄청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학급 규모를 과연 낮췄을 때 얼마만큼 뭐 효과가 있을까? 근데 물론 너무 차갑게 성적만 보는 건 좀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 학생의 뭐 인성이 어떻게 되고 뭐 학생의 전인적인 발전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측정하기 쉬운 거는 성적이니까 그러면 학급 규모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찾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관계는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학급 규모가 원인이고 성적이 결과여야 돼요. 근데 이게 원인과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고 제3의 요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지역이 어떨 것 같아요? 교육 여건이 좋겠죠. 교육 여건이 좋고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선생님도 많고 학교 시설도 잘 돼 있고 학급당 학생 수도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적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적이 높은 이유가 학급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 지역이 그래도 잘 사는 분, 뭐 교육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할 때 뭐를 또 통제를 해야 될 거냐 하면 뭐 교육 뭐 부모의 뭐 여건이나 뭐 학력이나 무슨 소득이나 이런 것들 다 물론 통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이게 정말로 여기서 일로 가는 거가 맞을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게 맞아야지만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학급 규모를 낮추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를 찾냐 하면 그래서 지금 Y가 있고 X가 있는데 이 X가 다른 거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Y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통제 변수들을 넣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X가 흔들어서 Y가 흔들린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얘가 거꾸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Y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이고 X 때문에 Y가 흔들린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보이는 방법을 뭘 찾는 거냐 하면 도구 변수라는 걸 찾아요. 도구 변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계량을 배웠다면 당연히 도구 변수 배웠을 거예요. 도구 변수라는 말 들었던 친구. 처음 들어요, 전부. 도구 변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계량 들었다는 친구 아까 몇 명 있었죠? 도구 변수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 계량이 도구 변수까지 얘기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뭘 찾는 거냐 하면 X라는 변수를 흔드는 변수를 찾는 거야. 그래서 G라는 변수를 찾죠. 그래서 얘가 얘를 흔들어요. 그리고 G라는 변수는 어떤 변수냐 하면 Y에는 직접 영향을 안 주는 변수예요. 그리고 X만 흔드는 변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쓰냐 하면 G가 흔들어서 X가 흔들리는 부분만 이용해서 Y하고의 관계를 찾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외생적으로 흔들려서 되는 부분에 의해서 Y가 흔들리는 부분을 찾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훨씬 강하게 인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구 변수라고 부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예를 먼저 보면 학급 규모가 여기 있는 변수고 성적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학급 규모 때문에 성적이 변화하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뭘 찾는 거냐 하면 학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제3의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성적하고는 실제로는 상관없는 거. 그래서 찾은 게 뭐냐 하면 출생 아동수를 찾은 거예요.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출생 아동수가 많은 그러한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비붐 세대에는. 얘네들이 학교 가면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때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진 거는 외생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그거랑 성적이랑 이거를 봤을 때는 학급 규모가 성적에 이렇게 영향을 준 거다라고 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찾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구 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도구 변수법을 쓰면 실제로 이런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오차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계량 기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도구 변수 찾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도구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꽤 많이 하죠. 제가 예를 또 다른 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임금이 있고 자녀수가 있어요. 자녀수가 있을 때 늘어날 때 임금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이거를 보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거꾸로 영향도 실제로 가능해요.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자녀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녀를 더 많이 가지니까 여건이 나빠져가지고 임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뭘 찾냐 하면 그러면 자녀 수에 대한 외생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외생적으로 주는 영향에 의해서만 흔들리는 자녀 수를 써요. 그래 놓고 여기에 회계식에 그걸 넣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친구들 혹시 계량 잘 들었다면 이 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이게 뭐 앵그리스트라는 사람 학자가 사용한 도구 변수인데 뭘 쓰냐 하면 셋째 자녀를 낳냐 안 낳냐를 의사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뭔 것 같아요. 친구들이 결혼해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를 딱 낳으려고 날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뭘 것 같아요. 첫째, 둘째의 성별이에요. 첫째 딸 낳고 둘째 딸 낳았으면 셋째 날 확률이 높아요.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았으면 셋째 날 확률이 그래도 높아요. 첫째 아들 낳고 둘째 딸 낳고 그러면 셋째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꾸로 딸 낳고 아들 낳아도. 그래서 뭘 도구 변수로 쓰냐 하면 첫째, 둘째의 성별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게 같은 성별이면 셋째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회귀 분석 돌리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셋째를 가진 거는 굉장히 외생적인 거죠. 내가 임금이 높아서 셋째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셋째 가진 이유가 뭐냐면 둘을 낳는데 둘 다 딸이에요. 둘을 낳는데 둘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별의 자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도구 변수로 사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도구 변수라고 쓰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또 재밌는 거가 뭐가 있냐면 성장률. 경제 성장률 설명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많이 하는 게 어떤 그 나라가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냐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작고 뭐 재산권이 얼마나 보호가 되고 뭐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 뭐 이게 있는데 성장률하고 제도하고 데이터들 제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뭐 이제 월드뱅크에서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초기 뭐 GDP도 통제하고 교육도 통제하고 개방도도 통제하고 뭐 그랬을 때에도 제도가 성장률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걸로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꾸로 된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잘 사는 나라, 성장이 높은 나라에서 좋은 제도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가진 거지 제도가 좋아서 성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뭘 찾고 싶으냐 하면 제도에 영향을 주는 걸 찾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에이스 모글루라는 학자가 사용한 도구 변수는 뭐냐 하면 옛날 데이터를 찾아요. 1700년대, 1600년대 과거 문헌들을 찾아가지고 뭘 하냐 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그 유럽의 서구 국가들이 막 전 세계 침략을 막 할 때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이쪽에 뭐 인도네시아도 오고 저 아메리카 대륙에도 가고 뭐 아시아 쪽에도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그때 무슨 데이터를 찾냐 하면 그런 식의 이 서구 뭐 좋게 표현하면 개척자고 뭐 나쁘게 표현하면 침략자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의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더니
100명 갔더니 배에서 내려가지고 했더니 금방 풍토병에 걸려서 80명 죽고 한 20명 겨우 살고, 아메리카 대륙에 갔더니 뭐 100명 갔더니 그래도 한 7, 80명 살아남고, 뭐 이런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초기 개척자 생존율을 찾아요. 그래서 초기 개척자 생존율이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얘가 제도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많이 내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서 뭔가를 뺏어오려고 그러는데 가봤더니 풍토병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안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괴뢰 정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뭐 하고, 거기서 뭐 물건이 만들어지면 착취해서 딱 가져오면 돼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중에 또 더 잔인한 건 노예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거기 가서 정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제도를 가져가지 않아요. 어떤 제도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그 난리지가 움직이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프리카는 제도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살기 힘들어서, 이 서구 국가들이. 근데 제일 제도를 갖고 움직인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유럽 애들이 와서 그냥 영국 애들이, 프랑스 애들 일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정착해서 살아버린 거죠. 그리고 원주민은 오히려 쫓아내고. 그래서 거기는 제도가 들어간 거예요. 유럽에 그 당시에는 선진화된 다른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존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해요. 그래 놓고서는 제도 진짜 효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구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구변수라는 거를 잘 찾아서 하면, 그러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고, 인과관계를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렇게 정책을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저도 계량 분석할 때 이런 그 도구 변수들 사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저도 이제 성장 관련된 거 이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제가 봤던 부분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세가 얼만큼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세금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이 그 성장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근데 그게 역의 관계일 수 있어요. 성장이 좋으니까 법인세율 낮게 해도 세수가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이걸 단순 상관관계를 보고서는 법인세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도구 변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법인세를 결정하는 도구 변수를 찾아야 되겠죠. 뭐가 어떤 국가의 법인세에 영향을 줄까요? 성장률엔 직접적으로 영향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도구 변수는 뭐냐면 주변국의 법인세예요. 왜냐하면 법인세에는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어요. 법인세율을 내가 만약에 주변국이 법인세가 낮으면 나도 낮춰야지, 안 그러면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도구 변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국의 법인세.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봤을 때도 여전히 의무로 잘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율은 좀 낮추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주장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도구 변수에서도 살아남아서 나오는 개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도구 변수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그 준실험 연구에서 또 사용하는 그 계량 기법이 뭐가 있냐 하면 회귀 불연속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Regression discontinuity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 하면 효과군, 대조군 사이가 무작위로 됐다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군이 정말로 외생적으로 효과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가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네가 선택해서 들어갔으면 그 거꾸로 된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뭘 찾는 거냐면 외생적으로 뭔가 통제 집단 대조군이, 통제 집단 효과군이 생기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뭔가 자르는 선이 있을 때
그 자르는 선에서 먼 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르는 선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효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굉장히 대비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귀불연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이 쉽지 않은데 예를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보충 수업을 했을 때 성적 향상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학생들을 그 보충 듣는 친구, 안 듣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오히려 안 듣는 친구들이 저 성적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충 수업을 시키는 친구들이 뭐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통째로 비교하면 이거 보충 학습한 게 굉장히 효과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는 거냐 하면 이제 선생님이 뭘 하냐면 야, 이번 시험에서 성적 60점 이하 나온 애들은 전부 무조건 보충 수업이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60점 이하 나온 애들만 모아놓고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 성적 이렇게 나온 거랑 그 이상인 애들을 전체를 두 개 집단으로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아닌 애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59점 받은 애랑 61점 받은 애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친구랑. 그러면 실제로는 59점 받은 애, 61점 받은 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면 유사한 애예요. 다른 애가 아니에요. 유사한 애인데. 근데 59점 받은 애는 효과 집단에 들어간 거고 61점 받은 애는 통제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성적을 그 다음 모의고사 때 보면 만약에 59점 받은 애가 올라가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게 보충 수업의 효과구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어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론도 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그 학급 규모의 성적 효과 분석을 학습위는 어떻게 했냐면 매크로하게 그 인구 변화하는 거 가지고 썼는데 또 다른 사람은 뭘 본 것도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어떤 학급이 41명이 되면 무조건 20명, 21명으로 쪼개야 돼요. 근데 39명이 되면 39명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비교하면 학급 규모의 성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쪼개진 반은 외생적으로 작아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성적하고 39명의 성적하고를 비교했을 때 쪼개진 곳의 성적이 더 많이 올랐다면 그러면 이게 학급 규모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에 의해서 쪼개지는 부분을 찾아내고서는 그거를 통제 집단, 효과 집단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어티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또 봤던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직업 훈련하는데 기업들이 돈을 내는 그 금액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잘라져요. 100명 이상이면 몇 프로, 100명 이하면 몇 프로 이렇게 내니까 어떻게 보냐 하면 99명인데랑 101명인데랑 과연 얼마나 직업훈련에 얼만큼 참여하게끔 종업원들을 내보내는가. 그럼 보면은 101명이 훨씬 많이 보내요. 왜냐하면 그 요금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볼 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그 준실험 연구가 결국은 경제학자가 제일 많이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저도 뭐 회귀분석하면 결국 이중차관법, 도구변수법, 아니면 회귀불연속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외생적으로 효과가 간 집단을 찾아내서 걔네들이 얼마나 대조군과 다른가 그걸 이제 회귀분석해서 찾아내고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정책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조군, 실험군이 외생적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준실험 연구는 모든 연구에 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구변수 찾는 거 실제로 제가 잘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나오지 그거 생각하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리고 이거 하면 그리고 결과 잘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 변수가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도구 변수 사용한 것 중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주변국의 법인 세율 가지고 법인 세율 본 것도 있고
경기 변동이 있으면 재정 정책을 얼마나 잘 쓰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 변동에 대응해서 재정 정책을 잘 썼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정 정책이 그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역으로 된 인과관계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러면 경기 변동을 외생적으로 가져오는 도구 변수를 찾아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경기 변동을 써요. 제가. 그러면 그것도 잘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구 변수가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뭐 그게 쉽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라도 다른 곳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계량 쪽 얘기를 이렇게 뭐 전체 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량을 안 들은 친구들이 오히려 다수여가지고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에 와서 제가 보니까 이 눈빛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아서 기분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강의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친구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라는 것 자체는 경제학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면 굉장히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량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좀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로 이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우리 수입이 많이 늡니다. 이거 잘 찾아내면 이런 식으로 그 기업 전략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듣고 재밌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시다. 진도는 제가 계획했던 거대로 나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가 지금 우리가 2장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고 그대로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장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4장은 다음 시간에 와서 시작을 합시다.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 하실 거?